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있고 이따가 근데 잠깐. 네요. 네, 김영규 대표님. 네, 지금 이제 당장 찍으신 건데, 네, 지금 화면 공유가 좀 안 돼가지고 이제 저희 이렇게 어떤 신분인지 딱 제가 말씀드렸고, 김영규 대표님. 예, 듣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잠시 인사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표팀 양력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김용규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로미맥이라는 회사 대표를 맡고 있고, 저희 주로 하는 일이 이제 그 진단 관련, 의학 진단 관련 플랫폼 구축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원래 코로나는 뭐 아시다시피 2년 전에 갑자기 불거졌지만 저희 그 포커스 대상이 아니었는데 현재 이런 상황이 돼서 저도 이것저것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진단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일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뭐 보이진 않지만 밑에 채팅창을 통해서 김영규 박사님 환영의 메시지와 또 인사 또 같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일단은 김영규 대표님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이사라고 계시는 주식회사 루미맥에 대해서 웹사이트를 여러분과 공유해 드릴게요. 이렇게 루미맥이라는 회사고요. 2017년서부터 그 전서부터 됐는데 여러 가지 연역들이 이렇게 있고요. 네. 분자 진단 회사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네. 인트로덕션. 네. 이렇게 인트로덕션, 뭐 히스토리, 비즈니스 에어리어 이렇게 비즈니스 에어리어를 보시면 바이오 관련 기초 과학 제품, 뭐 DNA 항체 형광 표지자, 진단용 항원 항체 제품, 우리 형광 나노 입자 기반 현장 진단 키트, 그다음에 자성 소재, 나노 입자 소재, 여러 가지 뭐 LED 일루미네이터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고, 특히 뭐 효소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R&D 이런 영역에 있어서 보시면 여러 개 그림으로 이렇게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 김영규 대표님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지금 그 루미맥 회사는 또 저희 한남대 가족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장 실습 학생도 뭐 예전에 하기도 했었고, 지금 서울에 있기 때문에 좀 살짝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긴 한데,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동 연구를 하고 있어서 우리 생화학 연구실 학생은 요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네, 여기서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Q-라든지 네, 자석 나노 입자 이런 이런 우리 화학과 관련된 그런 어떤 아주 뛰어난 소재를 어떻게 바이오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진단에 응용하는 그런 어떤 전문 회사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는 진단 관련해서 분자 진단이라든지 진단 관련해서 거의 뭐 기술력으로 보면 거의 세계 탑급의 탑급과 거의 뒤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저는 이제 어떤 회사가 더 커지면은 정말 투자할 생각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유망한 회사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일단은 회사와 우리 대표님 소개를 마치고, 참고로 대표님은 학부에서 고대 유전공학과에서 학부를 마치시고, 제가 같이 공부했었던 그 미국 뉴저지의 러트거스 대학교, 뉴저지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거기서 포스닥 하시고, 또 UCLA에서 포스닥과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시고, 또 서울대에서 서울대학교 화학부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시면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관장하시면서, 특별히 바이오 관련된 부분을 관장하시면서 창업까지 하신 그런 어떤 석학이자 비즈니스맨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김영규 대표님이 계셨던 곳은 뭐 미국에서 네노라 하는 HHMI, 그쪽 그 HHMI라고 아주 네노라 하는 그런 연구실에서 정말 실력을 인정받으셨던 그런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김영규 대표님은 특히 코로나 시국에서 아주 생생한 정보를 듣게 돼서 다시 한번 영광이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도 굉장히 좋은 어떤 석학의 또 석학이자 또 회사 대표님의 실제적인 아주 따끈따끈하고 생생한 세미나를 지금 듣는 거니까 굉장히 기대감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사전에 이 세미나 그 자료를 이 녹화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PPT 녹화긴 한데 녹화를 부탁드려서 지금부터는 그 녹화된 자료를 약 한 40분 정도 되는데 청취를 할 예정입니다. 이 녹화를 여러분들이 듣는 과정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다 남겨주시고요. 또 중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잠깐 멈추고 부연 설명 혹은 우리 대표님이 계시니까 대표님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릴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증이 생기신 분은 언제든지 질문을 던져주십시오. 환영입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뭐 아주 그냥 엄청난 그 정보를 그냥 쏟아붓고 뭐 알아서 해결하라 이런 세미나가 아닙니다. 이거는 비교과 특강이에요. 그래서 학생분들과 이렇게 좀 질의응답을 오고 가면서 자기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이런 자리시고 그런 걸 굉장히 또 이 대표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화면 공유를 하고 저희가 특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지 않으시면 공유가 안 됐으면 말씀해 주세요. 오늘 들을 주제는 소리가 작아서 다시 지나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로이맥의 김영규라고 합니다. 오늘 들을 주제는 코비드-19. 혹시 소리가 잘 안 들리면 바로바로 채팅창으로 알려주십시오. 진단 기법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2년이 다 돼가는데 이 바이러스가 발병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사스 코로나 코브2라는 이제 바이러스 이름으로 이렇게 명명되고 하다가 나중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이 적용돼 코비드-19이라는 2019년도에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뜻에서 코비드-19로 명명을 했고 이거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바이러스 네임이 아니라. 근데 현재는 이제 그거 상관없이 코비드-19 바이러스 쓸 정도로 이게 거의 고유명사로 쓰고 있고 모양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돌기들이 많이 튀어나왔죠. 특히 빨간색 돌기가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상당히 현재 메인 포커스를 갖고 있는 이런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계통 분류를 볼 때 이게 종이 되겠고요. 이게 우리가 과가 되겠습니다. 니로바이랄레스라는 그런 과에서 시작돼서 코로나 비리데로 이렇게 속으로 왔고 그 후에 이렇게 나눠집니다. 전종 쪽에서는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 종,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종, 게마 코로나 바이러스 종에 다른 것들이 나눠지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최근 코비드-19과 같이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종에서 새로운 종들이 발견되면서 이게 사람한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종들이 되겠습니다. 새로 발견된 종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종도 있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7개 사람한테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종들이 있는데 원래 4개는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사실 우리가 걸리는 감기 중에 상당수도 원래 여기 나와 있는 이 바이러스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3개 새로운 형태의 이런 바이러스군이 발견되었죠. 자, 감염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비드-19이 이렇게 사람 몸에 침투했을 때 이 사람 몸에 있는 세포들의 막에 있는 ACE 리셉터라는 단백질이 사람 몸에 있습니다. 그 단백질과 빨간색 돌기록표에 있는데 여기는 요사크로 되어 있는데요. 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게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하면서
이 세포 내부로 유입이 되도록 퓨전을 통해서 유입이 되도록 한 다음에 이렇게 된 곳에서 이 바이러스가 껍질을 벗으면서 그 안에 있는 핵산 mRNA가 되겠는데요. 그 mRNA를 결국 세포 내로 노출시키게 됩니다. 이 노출시킨 mRNA를 해서 첫 번째 트랜슬레이션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이 우리 세포가 갖고 있는 인간 세포가 갖고 있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첫 번째 중요 단백질들이 바이러스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주로 첫 번째 나오는 게 ORF1A라는 거고 ORF1B라는 건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이 RNA 폴리머레이스라는 거 헬리킷을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통해서 원래 바이러스 지놈 mRNA를 복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 네거티브 스트랜드가 만들어지고 여기가 포지티브 스트랜드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상보적인 스트랜드 만들어지겠죠. 그 후에 계속적인 이 레플리케이션의 작용을 해서 그 반대편 원래 그 코딩 시퀀스 갖고 있는 포지티브 스트랜드가 계속 만들어지고 실제로 서브 지노믹 레벨에서 짧은 사이즈의 그 mRNA, 그 바이러스 mRNA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후에 각각의 단백질들이 발현이 되고 그게 어셈블이 되고 또 그 중에는 N 프로틴이라는 게 있는데 뉴클리어 캡시드 프로틴이 그것이 우리 최종적으로 만든 이 풀랭스 바이럴 RNA와 결합을 해서 그 하나의 그 핵산과 단백질 구조를 만들고 다른 단백질들이 그것과 같이 모여짐으로써 최종적으로 그 바이러스 파티클이 만들어집니다. 그 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다시 셀에서 릴리스가 돼서 또 다른 감염 유도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쪽 전 담아갔습니다. 코로나라는 말이 그 달이나 해가 월식이나 일식 때 갈라질 때 그 실제로 이게 회라고 하면은 그 외부에 이런 식으로 돌기 모양처럼 왕관처럼 이렇게 번쩍번쩍 빛이 나오는데 그걸 코로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름을 명명하게 된 것도 이 바이러스 자체가 그런 형태의 모양을 보이면서 했고 거기에 가장 이제 관리되는 게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거. 코로나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게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하여튼 단면들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보면은 사이즈는 한 뭐 중간 사이즈의 바이러스인데 지놈, mRNA 지놈 사이즈가 30kb 이상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큰 mRNA 지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RNA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지티브 스트랜드드 RNA에서 바로 단백질 합성으로 유도를 트랜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랜드가 되겠고요. 이 스트랜드가 그 뉴클리어 캡시드 N 프로틴과 같이 결합해서 아주 타이트한 구조를 만듭니다. 이렇게 구조를 만들고 그 외곽에는 리피드 바이리어 인지질 이중층으로 쌓여져 있고 또 그 사이사이에 엠벨로 프로틴이라는 거 그리고 저 멤브레인 프로틴, 엠벨로 프로틴, 멤브레인 프로틴 그리고 이 스파이크 프로틴이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인지질 이중층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비누 같은 이런 걸로 뭐 손을 닦거나 아니면 이거 하게 되면은 거기에 붙어 있는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사실 다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인지 이중층이 디터전트에 다 녹아내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경우는 감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평소에도 손 자주 씻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다른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코 같은 이제 상부 호흡기를 통해서 이렇게 인펙션이 주로 되죠. 이렇게 되어 왔는데 그리고 그렇게 나면서 이제 감기 증상도 나오고 심한 경우는 폐렴 증상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게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발견된 1년의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들은 그것을 벗어나서 하부 호흡기, 그러니까 폐 같은 경우죠. 거기는 하부 호흡기, lower respiratory tract 감염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오리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이 많습니다만 뭐 우한 바이러스 관련된 우한에 있는 랩에서 뭐 릴리스가 됐다는 등 아니면 뭐
박쥐에서 나왔다는 것도 요즘 천상갑으로 나왔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은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트랜스미션, 원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원래 일반적으로만 있는데 이런 새로운 형태의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 코비드 19 같은 경우는 집단 면역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특정 엔티바디들이 작용할 수 있는 엔티바디가 우리 몸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보통 이제 한 보름 전에 보통 이제 그 문제가 나타납니다. 감염 후에. 그리고 첫 초기 더블링 타임, 그 바이러스가 이제 분열해서 되는 초기 타임은 한 6일 정도가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세포당 상당히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릴리즈가 돼요. 세포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델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양이 셀에 감염됐을 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최초에 발견했던 그 코비드 19에 비해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자, 뭐 이건 알다시피 호흡기라든지 뭐 기침이라든지 이렇게 공기를 통해서 감염도 되고 손으로 만질 때도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었고요. 그럼 이것이 과연 코비드 19이 앞으로 시즌화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유행을 따라 유행성 독감 같은 문제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뮤테이션 레이트, 돌연변이, 변이차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 지금 이미 익히에 알려져 있죠. 사람 숙주가 엄청나게 많은 수가 이미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숙주를 통해서 나오는 돌연변이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알려져 있는 걸로 봤습니다. 증상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비드 진단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진단에서 보시면 먼저 심톰, 증상이 나타나는 걸 기준점으로 봤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거 이미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는 우리 몸에서 이제 증식했던 얘기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 기준점을 놓고 볼 때 처음에 그보다 증상은 일주일 전이나 뭐 전에 감염 후, 초기 감염 후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보이시겠지만 RNA가 쭉 만들어집니다. 픽을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 거의 픽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 후에 바이러스가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진 현상들을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안티젠이, 그러니까 특히 안티젠은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 바이럴 RNA를 같이 컴플렉스를 만들어놨고 뉴클리오 캡시드 프로틴, N 프로틴이라는 게 있었죠. 그게 레벨이 특히 그 경우가 제일 안티젠에 중요한 게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 레벨이 조금 RNA 지nom보다 늦지만 이렇게 아주 빠르게 올라간 현상을 보입니다. 전체 양에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증상이 나올 때부터는 이제 우리 몸에서 면역체가 작동하면서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항체가 먼저 만드는 항체가 IgM이라는 항체예요. 급하게 IgM이라는 항체가 빨리 만들어집니다. 타겟이 되는 거는 여러 가지죠. 그 중에 이제 N 프로틴을 타겟으로 하는 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쭉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조금 늦게 IgG, 진짜 IgM보다 항체로서 훨씬 더 역할을 잘하는 IgG라는 항체가 그 후에 이렇게 만들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때 어떤 식의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 표가 되겠고요. 우리 몸에서 반응하는 건 이제 IgM 항체들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RNA랑 항원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서 나온 내용과 관련돼서 일단 우리가 RNA를 먼저 분석을 할 수 있다면 가장 빠른 시기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RNA가 있나 없나,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감염이 됐는 건 이제 RNA가 있나 없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굉장히 빠르고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자 진단 기법을 사용합니다. RNA를 실제로 분석할 수 있도록 RNA를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RT라는 것으로 바꿔주고 DNA를 바꿔주고 그 후에 그것을 증폭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 RPCR로 증폭함으로써 이
RNA 존재를 알게 되는 게 분자 진단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여서 이제 RT-PCR 그러고 주로 형광을 이용해서 시그널을 보는 방법을 주로 쓰게 됩니다. 이 경우는 그러니까 기기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빨리 알 수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게 개인이 직접 이걸 테스트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이 진단 장비가 있어야 되고 또 이게 스킬이 좋은 그 테크니션들이 달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사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이런 보건소 같은 데서 이걸 진단을 잘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라든지 뭐 특정한 나라들이 국한된 경우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분자 진단 기법이 가장 정확하고 좋은 기법이라는 거 그래서 민감도가 높은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면역 진단. 면역 진단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항체가 이렇게 나오죠. 항체를 진단함으로써 우리가 바이러스 감염된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항원 진단, 엔티젠. 항원 아까 뭐 N 프로틴 레벨이 이렇게 빨리 올라가죠. 그걸 진단함으로써 우리가 단백질을 진단합니다. 항체도 단백질이고 엔티젠 항원도 단백질인데 단백질 진단을 함으로써 우리가 몸에 실질적으로 그 바이러스 감염들을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그 홈키트로 직접 개인이 쓸 정도로 그 유용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아무래도 그 우리가 그 정확한 장비를 쓴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눈에 의존해서 이렇게 피 한 방울 붓다든지 아니면 콧물에 있는 것을 그 개인들이 그 이용을 해서 그 키트에 적용시켜서 보는 거라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정확도라든지. 하지만 지금 워낙 급한 상황이니까 이걸 개인들이 직접 볼 수 있는 정도로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백시네이션 많이 하죠. 백신을 맞게 되면 이제 그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백신이라는 것도 결국 항원과 같은 개념인데 항원이 들어서 몸이 항체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렇잖아. 백신을 맞을 때 과연 우리 몸에 유용한 바이러스 사업에서 유용한 항체가 만들어졌나 그걸 알기 위해서 중화항체 진단도 현재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아주 보편화되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한 가지 되고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면역 진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면역 진단은 단백질을 보통 알아보는 게 면역 진단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통 항체들을 이용하게 되죠. 이제 항체를 면역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할 때 면역 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분자 진단과 면역 진단이 두 개의 기법이 가장 주가되고 물론 이 위에도 최첨단 기법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요 슬라이드가 지금 요 뭐죠? 질문들이 가장 많이 나와야 되고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가 어떻고 분자 진단이 어떻게 있으며 코로나가 어떻게 우리에게 진단되는 양상을 보는 데 있어서 이 굉장히 중요한 표고요. 여러분 요걸 다 이해해야지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세미나를 듣는데 지금 요 다음 장을 듣는데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멈췄어요. 멈춘 거는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멈춘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생물학이나 혹은 뭐 면역학이라든지 세포학이라든지 이런 걸 좀 혹은 이제 생리학 같은 걸 들었으면 이게 어떤 건지 어떤 개념인지 명확하게 알 텐데 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뭐 자체적으로 또 공부해서 알고 있는 학생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거는 한번 좀 정확히 기초부터 좀 짚고 나가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요 한번 볼게요. 이 표를 한번 이렇게 좀 보시면 이 symptom start는 뭐냐면 우리 코로나의 어떤 징후, 발열, 기침 혹은 근육통 이렇게 나타나는 시점이에요. 나타나는 시점에 어때요? 요거는 뭐 제일 위에 건 뭐냐면은 뉴클릭 애시드, 다시 말해서 코로나의 유전자고요. 요거는 뭐예요? 안티젠 로드. 안티젠이니까 어떤 겁니까? 요거 바이러스 자체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징후가 나타날 때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엄청나게 굉장히 많이 증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증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도 바이러스가 나오죠. 근데 요때는 징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징후가 나올 때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징후가 없을 때도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코로나의 어떤 전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통제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코로나죠. 코로나 상황이고, 엔티바디 테스트. 엔티바디는 뭐냐면 우리 몸의 반응이에요. 이 엔티바디는 얘는 외부 물질 코로나고, 오른쪽에 요 그림 요거는 우리 몸의 반응이다. 자,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징후가 나타나고 어떻게 돼요? 일주일 한 7일 정도가 되면 첫 번째 요게 이렇게 쫙 올라가죠. 즉 엔티바디가 만들어져요. 어떤 엔티바디? IgM. 즉 5개짜리의 엔티바디가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에 한 7일 정도가 지나면은 요 2개짜리 IgG라는 것이 급격하게 쭉 만들어집니다. 쭉 만들어지는데, 자, 이 2가지 종류가 만들어지죠. IgM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5개니까 IgM 얘기하는 거죠. 5개니까 IgG보다 더 좋지 않을까. IgM은 초창기에 많이 나와서 정확도는 좀 떨어지되 처음에 막 갑작스럽게 증식하는 것을 일단은 막는 어떤 전초부대 역할을 합니다. 전초부대 역할을 하고요. IgG는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얘네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잡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애들은 IgG가 됩니다. 가장 우리 핵심적인 무기가 되고요. IgM은 그 전에 너무 얘네들 많이 증식하면 안 되니까 얘네들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IgM입니다.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고, 그래서 요 사이클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요게 나올 때쯤 되면은 이 코로나가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잡으니까 코로나가 점점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게 되고 드디어 항체가 이렇게 딱 우리 몸에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고, 그러나 이제 지금 뭐 50대, 60대 이상, 70대 이상은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우리 일반적인 바이러스의 면역 사이클을 이제 버티지 못하고 좀 이렇게 중증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일반적인 사이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혹에 행여 걸리더라도 이런 사이클을 겪게 되면서 치료가 되는 것이죠. 자가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또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 항체가 약 보고된 바에 의하면 여러분 몸에 한 6개월 내지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있는다고 해요. 몸에 유지되고 있다가 항체가 없어지는데, 항체가 없어진다고 해서 없어지니까 또 두려워해야 되냐? 이 사이클이 그대로 돌아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항체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는 이미 들어왔던 요 물질에 대해서, 물질이 달라지면 좀 달라지죠. 요 항원들, 들어왔던 바이러스와 동일한 형태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는 이미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애인지 기억하고 있어서 요 5일 내지 7일 후에 만들어졌던 이 항체가, 우리 몸의 항체가, 대응하는 항체가 하루 이틀 만에 금방 만들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손쉽게 빠르게 대응하기 때문에 크게 또 문제가 없는 또 그런 형태를 또 띠게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면. 그 정도로 우리 몸이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럼 백신은 뭐냐? 백신은 뭐냐 하면 이 바이러스 대신에 바이러스를 이렇게 바이러스 비슷한 물질로 모사를 해서, 다시 말해서 모조품을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쭉 증식하죠. 증식하지 않는 모조품을 넣어줘서 인위적으로 항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바이러스 비슷한 물질을 넣어주어서 항체를 만들어준다. 근데 그것은 독성도 없고 증식력도 떨어지는 그런 물질을 넣어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백신이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굉장히 많은 걸 이해하신 거고요. 여기 우리 김영기 대표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분자 진단은 뭐냐면은 유전자 레벨에서 진단하는 거고요. 면역 진단은 단백질 영역에서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 진단은 뭐냐면 요 안에 있는 바이러스 RNA를 가지고 진단하는 거예요. 설계도를 가지고 진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겠죠. 그 다음에 면역 진단은 요 겉에 나와 있는 혹은 다른 단백질을 가지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뭘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회사가 인위적으로 만든
어떤 중화항체가 아니라 제3의 항체를 가지고.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여기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그 항체랑은 살짝 다릅니다. 네, 면역 진단 이렇게 되고요. 면역 진단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항원 진단. 항원 진단은 뭐냐면 얘네들이 들어오면 여기 있는 애들을 진단하는.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에 있는 단백질을 가지고 진단하는 거예요. 설계도보다는 좀 정확도가 떨어지죠. 왜? 얘랑 비슷한 애가 있으면 진단할 수도 있고 얘가 들어왔어도 얘를 인지를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오차율을 한 30% 정도로 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어떤 바이러스 자체를 이 단백질을 진단하는 게 있고요. 면역 진단 가운데 그것을 항원 진단이라고 하고요. 항체 진단은 뭐냐? 항체 진단은 뭐냐면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몸에 이 중화항체가 형성되는데 이 중화항체가 만들어졌는지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 항체 진단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합니다. 네. 이 김영규 대표님 어떤 견해를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정확합니다. 정확한데 요거는 뭐냐면은 뭐예요? 네, 코로나가 들어와서 혹은 백신을 맞았을 때 항체가 생성되었느냐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분자 진단과 같은 지금 코로나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를 선제적으로 딱 진단하는 거는 요 항원 진단과 요 분자 진단이 큰 역할을 하고요. 항체 진단은 그것보다는 우리 몸에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지금 항체가 있느냐 생성되느냐 요런 것을 진단하는 것이다. 정확하다. 이렇게 좀 구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는 거는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혹은 요거 기본적인 기초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생각을 할 때 면역 진단이라는 이 몸의 진단과 드렸고, 근데 전 진짜 그래서 우리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 면역 진단과 분자 진단 기법을 말씀드렸고, 자, 테스트할 때 첫 번째 보시면 이제 RT-PCR, 아까 말했듯이 우리 그 분자 진단 RNA가 그 특정 안에 있는 거 없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 리얼타임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을 이렇게 해서 RNA 진화를 보는 건데, 우리 몸에 보면 비강, 그 안쪽으로 쭉 깊숙한 비강이라고 하는 공간인데 거기에 있는 그 바디 플루이드라고 하죠. 그 몸에 있는 용액에 감염된 경우에는 상당한 수의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이러스를 채취해서 이 채취한 바이러스를 테스트하는 그 방법이 되겠고, 항체 진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염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IgM과 IgG라는 항체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블러드에서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블러드 피를 한 방울이나 작은 양을 뽑아서 테스트하는 방법. 항원 진단 같은 경우는 RT-PCR과 유사하게 마찬가지로 이 항원은 비강 내에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뉴클레어 캡시드 프로테인 같은 게. 그래서 비강을 해서 수압, 면봉 같은 걸로 이제 비강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게 됩니다. 테스트킷은 뭐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 말씀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비강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분자 진단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바이러스를 채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제 그 바이러스 RNA 핵산이 전정과 이제 그 껍데기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 껍데기에 그 엔벨로프라고 하는 그 리피드 바이올에 둘러싸여 있어 그거를 우리가 라이시스해서 그 깨버리고 그 안에 있는 RNA를 추출하게 됩니다. RNA 익스트랙션을 하게 되고 추출한 RNA로부터 우리가 RT-PCR을 돌림으로써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원하는 결과를 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엔티바이오틱 테스트나 엔티바이오틱 테스트 이용 되겠죠. 블러드에서니까 피를 이렇게까지 많이 뽑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짝 손끝을 찔러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한 방울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그
페이퍼 크로마토 유사한 형태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올려놓게 되고 그리고 반응을 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빨간색 라인을 봄으로써 결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 그 샘플을 우리가 분자 진단의 경우 샘플을 비관과 채취해서 거기서부터 우리 이렇게 리피드 바이레이어 인질이 이중층에 둘러있는 그 RNA 바이러스 RNA를 추출하고 그 추출한 RNA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컴포넌트들을 집어넣습니다.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션을 넣어서 이 바이러스 RNA로부터 이 반대편 상보적인 DNA, cDNA라고 하죠. 컴플리먼터리 DNA, cDNA를 합성하게 되고 그 후에 각종 프라이머를 넣어서 이 특정 유전 인자를 계속적으로 앰플리파이 양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텍 폴리머레이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렇게 될 때 PCR 프로브라고 형광 물체가 달려있는 이 프로브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이 앰플리파이된 이 DNA 물질들이 분석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고 최종 리드아웃을 보시면 이 시간이 지나면 플로렌스 형광 시그널이 계속 사이클을 돌리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거는 코비드 바이러스, 19 바이러스 있다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어느 시점에서 나타나에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양이 많으면 빠른 시점에서 나타나고 적으면 좀 늦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감염도와 지금 바이러스 증식도가 어느 정도인 것도 예측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비강에서 샘플을 우리가 채취한 후에 어떻게 RNA를 익스트랙션, 분리, 추출하나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많이 쓰는 방법이 자성 입자를 통해서 핵산을 추출합니다. 바이러스에서. 그 이유는 이거를 자성 입자로서 개인이 하나하나 추출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자성 입자를 쓰게 되면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기계를 통해서 여러 개의 샘플들을 동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는 게 킹피셔라고 서피셔 이제 장비가 되겠는데 96개 샘플까지 동시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많은 사람이 가운데인데 그걸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핵산 추출 하나씩 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런 걸 쓰게 되면 이제 많은 수의 샘플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하이트루풋이라고 이제 말도 표현을 하는데 하이트루풋 기법으로 추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자성 입자를 이용하는 기법이라는 거. 먼저 바이러스 샘플에다가 특정 용액을 넣어주는데 그 용액에는 이제 바이러스 밖에 있는 인지질 이중층을 깨주고 실질적으로 뉴클리오 캡시드 단백질이 RNA를 감싸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다 없애주고 그렇게 한 후에 이 자성 입자가 핵산만 따로 이렇게 붙을 수 있는 조건을 갖는 자성 입자를 여기 넣어줍니다. 넣어주게 되면 이 자성 입자가 핵산만을 바인딩한 상태로 있어요. 그 후에 자석으로 이렇게 자석을 위치해주면 자석에 자성 입자가 딸려옵니다. 자성 입자 표면에는 핵산이 붙어 있겠죠. 그 위에 상층액을 다 제거하고 와시를 해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핵산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 후에 이 분리된 핵산을 우리가 이제 RT-PCR 기법으로 이제 분석. 그래서 이 RT-PCR을 쓰게 되면은 DNA 같은 경우도 바로 PCR이 가능하고 RNA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스라고 RNA에서 컴플리먼터리 DNA를 만드는 엔자임, 효소를 먼저 사용을 하고 그 후에 똑같이 DNA 증폭과 똑같이 이제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텍 폴리머레이즈인 걸 통해서요. 장점은 이거 굉장히 염기 서열에 특정적으로 이게 작용을 해서 증폭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스페시피시티가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도가 높죠.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바이러스 카피가 있더라도
이 40사이클 돌리면 엄청난 수가 만들 정도로 이론적으로는 그 민감도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양도 증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시티비티가 높아는 장점이 있죠. 현재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런 게 이게 이제 장비입니다. PCR 장비 보면 이게 96개 정도의 샘플을 한꺼번에 넣을 수가 있고 위에 디텍터가 있어서 형광 시그널을 여기서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모니터를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고 이제 요거는 그 코제니나 회사에서 만드는 그 제품인데 각각 그 컴포넌트들이 튜브에 담기는 볼 수 있죠. 네, 여기서 제가 좀 하나 참고적으로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뉴스 기사에서 보면 PCR 이용한 진단 검사가 부정확하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의 기사가 나오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PCR 자체가 부정확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정확하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번째 카피 하나 이건 뭐냐면 바이러스 입자 하나만 있어도 바이러스 굉장히 작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으로 돌아다니는데 하나만 있어도 요 PCR이라고 하는 사이클을 40사이클만 돌려도 이 신호가 나와요. 그 정도로 민감해요. 민감한데 바이러스 하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게 한 40 하나만 있어도 40사이클 돌리면 신호가 쫙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미국이나 뭐 딴 데에서 요거를 30사이클로 했어요. 30사이클인데 30사이클을 돌려서 얘 신호가 나오면 이걸 코로나에 걸린 걸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작은 양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 정도 양으로는 우리 면역 시스템이 초반에 컨트롤 가능하기 때문에 뭐 감기도 그렇고요.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서 초기에 어떤 코로나 어떤 확진자들을 너무 부풀렸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PCR 자체가 오류가 있다거나 혹은 얘가 부정확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한 20사이클 정도 됐을 때 신호가 딱 뜨면 이거는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양, 다시 말해서 초창기에 우리의 어떤 선천적인 면역이 얘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걸 벗어나서 항체가 만들어져야 되는 그 정도의 양을 요 20사이클 정도 혹은 22사이클, 25사이클 정도로 딱 봤는데 얘를 30사이클로 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 다시 말해서 전파력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을 흔히 우리 무증상 감염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을 코로나 확진으로 포함시켜서 환자를 너무 부풀렸다. 이런 얘기예요. PCR 테스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기사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아, 그게 요 얘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전이나 회사에서 만드는 그 제품인데 각각 그 컴포넌트들이 튜브에 담기는 볼 수 있죠. 자, 간단히 그 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DNA 이렇게 증폭을 시키면 특정 유전자, 그 우리가 추출한 그 핵산, 그 코비드 그 바이러스 핵산에서 특정 유전인자를 선택적으로 이렇게 증폭을 시킵니다. 텍폴리머를 통해서 증폭할 때 우리가 거기에 척을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게 형광 프로브라는 걸 넣어주거든요. 이 형광 프로브가 보시다시피 R이 이제 형광 프로브고 Q라는 게 퀘처인데 이 형광 물질이 퀘처라는 거에서 갇혀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형광빛이 나오질 못해요. 이게 퀘처라는 게 이 형광빛을 다 잡아먹는 개념이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바이러스 지놈이 있다, 우리 유전자가 있다 하면은 이게 증폭이 되면서 이 프로브의 시퀀스가 다 이렇게 부서집니다. 단지 그 엔자임 반응에 의해서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자체적으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그 증폭이 계속 되면서 이 형광 시그널이 살아나게 돼요. 왜냐 캔처로부터 분리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텍폴리머레이즈라는 게 이렇게 보면은 이 시퀀스 프로브를 만나면은 요 일정 정도 이게 앰플리파이를 한 후에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잘라서 시그널이 나와요. 이 시그널의 양은 이
그 앰플리파이 증폭되는 유전자의 양에 비례해서 나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이클 돌리면 궁극적으로는 계속 이 많은 수의 형광이 유리돼서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형광 시그널이 이렇게 특정 사이클을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타겟 유전자의 양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시간이 바뀝니다. 그래서 양이 많으면 일찍 나오고 양이 조금 늦게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코비드-19 그 염기 서열에 어떤 시퀀스를 분자 진단을 위한 타겟으로 삼냐를 말씀드리겠는데, 전체 시퀀스 이렇게 말씀드렸지 한 30kbase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을 담고 있어요. 뭐 프로테이스도 있고, 뭐 다른 것들도 있고, 스트럭처럴 프로틴도 있고 있는데, 주로 다루는 게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스라는 유전 서열하고, 엔벨로프 프로틴 시퀀스, 멤브레인 프로틴 시퀀스, 뉴클리오 캡시드 시퀀스, 요 네 종을 주로 다룹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그 바이러스의 증식과 그 바이러스 유지에 가장 그 중요한 단백질,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요. 근데 변이도가 제일 떨어져요. 이것들이. 그래서 변이도가 많으면 우리가 새로운 종이 나왔을 때 이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변이종이 가장 변이가 안 일어나는 가장 그 염기서열이 컨서브드다 표현하죠. 그거를 정화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요. 네 가지를 주로 사용을 해요. 네 가지의 시퀀스 중에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정해가지고 그 증폭해서 이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걸 알아보는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델타 변이종이 나오면서 이렇게만 알아가지고는 이게 델타인지는 알 도리가 없어요. 코비드-19인지만 알 수 있지. 그래서 이 델타 변이종이 알기를 위해서 스파이크 단백질, 아까 말씀드린 스파이크 단백질의 시퀀스 변화가 델타 변이종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퀀스 변화가, 물론 다른 변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델타 변이종 같은 걸 알기 위해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코딩 시퀀스의 특정 서열을 타겟으로 요즘에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험 내용을 한번 보여주는 건데, 보시다시피 희석도가 떨어져서 우리가 타겟 시퀀스를 넣어주고 이렇게 RT-PCR을 돌리게 되면은 우리가 양이 많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 양이 적으면서 떨어지고 나오고, 실제로 카피가 아예 없을 때는 아예 샘플 시그널이 안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분자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면역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 되겠는데, 보시다시피 예, 바이러스 mRNA가 나오고, 그러니까 저 인펙션 된 후에 그 다음에 초기 반응으로도 또 나오는 게 이제 그 항원이 나오고 IgM과 IgG가 이렇게 나오는 현상을 볼 수 있죠. 자, 먼저 항체 테스트를 보면 IgM과 IgG가 동시에 테스트를 합니다. 그 이유는 동시에 테스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IgM이 먼저 나오고 IgG가 늦게 나온다고, 조금 늦게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IgM이 나오면 그래도 그 사이에 아직 IgG가 나오기 전 단계, 초기 단계에 지금 중기 정도 전 단계라는 걸 알 수 있고, IgG까지 나오게 되면 이미 어느 정도 그 진행이 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컴비네이션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감염된 시점 정도는 대충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테스트하고, 보시면 크로마토그래피, 페이퍼 크로마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우리 블러드 샘플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샘플 패드에다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블러드 샘플에 코비드-19 IgM 항체, 코비드-19 IgG 항체가 있겠죠. 이 항체가 주로 타겟하는 게 이제 항원인데, 실제 우리가 유전자 제조하는 항원에다가 그 골드 파티클, 골드 나노 파티클 같은 경우에다가 이게 접합시켜 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골드 나노 파티클은 빨간색 그 색깔을 띠거든요. 그래서 빨간 색깔이 시그널로서 눈에 인지할 수 있는 시그널로서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컨주게이션 패드라는 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코비드-19 IgM이라는 게
블러드 있다면 이 항체와 IgM과 이 코비드-19 그 항원과 인터랙션을 하겠죠. 그럼 이렇게 인터랙션하게 나옵니다. 이게 이 코비드-19 항원, 올드 파티클, IgM 요 형태가 흘러가면서 M라인에는 이제 IgM을 인식할 수 있는 항체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형태로서 여기에 고정이 되게 된다. 그럼 빨간 줄이 나오게 되고 뭐 같은 원리로 IgG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해서 G 라인에 똑같이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 한 방울 떨어뜨렸으니까 항체 검사를 했을 때 M 라인에 줄이 나오고 G 라인이 안 나왔으면 IgM만 나오고 아직 그 IgG가 나오기 전 단계에 와 있는 상태고 두 줄이 나오면 M과 G가 다 나오고 있는 상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실제로 항체 검사는 정확도가 좀 높긴 한데 항체 검사가 초창기 그 코비드-19 검사 관련됐을 때 되게 그 각광을 받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이 질병에 그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면서 우리가 항체 검사는 인펙션 된 지 한참 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선회를 하는 게 더 낫다고 해서 이 항체 테스트가 비록 그 정확도가 높고 함에도 불구하고 항원 테스트로 상당 부분 포커스가 옮겨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항원 테스트도 항체 테스트랑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항원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그 블러드에는 돌아가지 않습니다만 거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아직 비강에서 다시 또 샘플을 채취해서 그 항체 테스트랑 비슷한 방법으로 또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항원 테스트는 좀 민감도라든지 정확도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특히 홈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많이 접해보지 못한 상황이라 더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장 정확한 건 PCR 방법이고 그 후에 아쉽지만은 그래도 다급한 상황이니까 항원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는 있기는 한데 PCR만큼 정확하지는 아직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코비드 변이체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죠. 변이체들이 주로 변이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 이게 되겠는데 스파이크 단백질 그 돌기 모양에 나와 있던 거 처음에 그 발견된 것 중에 가장 큰 게 요 614번 아미노산의 변화가 컸어요. 아스파틱산에서 글라이신으로 바뀐 이 뮤테이트 돌연변인데 요 경우가 나오면서 아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사람 집중했지만 큰 관심을 안 가졌던 게 이 변이체 자체가 그렇게 아주 큰 그 문제가 될 소지는 없었는데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면서 그 숙주가 많아지면 그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 증식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 통계상으로 돌연변이에서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 미국이면 미국, 영국, 브라질, 뭐 아프리카, 인디아, 차이나 이렇게 돌연변이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와서 이제 그 인도에서 나온 그 델타 변이가 굉장히 또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델타 변이는 이제 우리 편하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막 B116, B1617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종류가 워낙 많아져가지고 이 경우를 델타 베리언트라고 하는데 여기가 굉장히 문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죠. 보시면 이게 그 스파이크 단백질 시퀀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퀀스입니다. 이게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라고 이 시퀀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그 백신 개발에서도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스파이크 단백질은. 자, 그럼 이런 돌연변이가 처음에 나왔는데 그 후에 알파 변이, 감마 변이 뭐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람다 변이도 나오고 이 경우는 이제 좀 흐리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내가 카피를 한 거라 이 보면 이게 델타 변입니다. 델타 변이 이렇게 보면 시퀀스 변화들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원래 우한 바이러스 처음에 우한에서 나온 바이러스 시퀀스에서 하나만 변했다가 하나 변한 게 최초로 보고됐다가 그 후에
많은 수의 시퀀스 변화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변이종을 알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PCR 유전 인자를 타겟하지 않고 이 스파이크 단백질 시퀀스를 타겟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실제로 이런 변이체를 알기 위해서는 스파이크 단백질 코딩 시퀀스를 RT-PCR 타겟으로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면역 진단 방법을 이걸 알 길은 현재는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CR 방법밖에 없어요.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 인자를 통한 PCR 방법이나 아니면 시퀀스 방법도 있지만 이 면역 진단 방법으로 이 변이체를 하는 것은 현재로서 굉장히 요원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정리를 했으면 하고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는 내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면역 분자 진단 RT-PCR 이 방법은 굉장히 정확하고 작은 양도 극밀하고 잡아내서 아주 정교하지만 어세서빌리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나 이제 숙달된 인력이 없으면은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그 단점이 있겠죠. 포인트 오브 케어인 현장 진단, 면역 진단 기법은 굉장히 우리가 직접 할 정도로 간단하지만 정확도라든지 아니면 민감도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서 베리언트, 변이체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변이체를 지금 다룰 만큼 되게 파퓰러할 만큼만한 진단 키트가 아직은 현재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이 RT-PCR 방법으로 하는 수밖에 지금 없을 정도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또 기법을 통해서 빠른 시간에 이 변형체를 할 기법이 나올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최종적으로 이제 이 질병에 대해서 놓고 보자면 뭐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통계로 나온 얘기니까 실제로 이 전염된 사람의 통계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건데 80% 정도는 아주 마일드한 증상으로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경우는 알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상황이 있을 정도로 80%는 그냥 문제가 없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퍼센트 중에서 한 15% 정도 같은 경우는 좀 심한 독감이나 감기 있죠. 굉장히 엄청나게 아픈 그런 독감이나 감기 정도 감기에 걸려서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고, 실제로 한 5% 정도는 우리 옥시젠 탱크 필요하다는 그런 개념이 있죠. 특히 나이 많은 분들한테 해당된 경우인데 한 5% 정도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의료 서비스가 좋아서 상당히 치사율은 많이 떨어집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 좀 될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이제 마쳤으면 하고, 이후에 이제 혹시 질의응답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아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규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강의 또 준비하시고 저걸 제작하시느라고 또 슬라이드 Remember, it's the word of God. 죄송합니다. 네, 김영규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사실은 저희 아주 최신 정보에 그다음에 현재 김영규 대표님 루비맥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제가 알기로는 델타 변이든 각각의 변이에 대해서 지금 빠르게 진단할 수 있게, 즉 PCR로 빠르게 PCR로 진단하면서 변이 여부까지 다 진단할 수 있는 그거를 같이 다른 회사랑 같이 연합으로 해서 그 제품을 개발해서 이제 공급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최신 지식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에서 또 너무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표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채팅창을 통해서 혹시 질문 있는 친구들은 좀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질문 없나요? 저 하나 있는데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그냥 이건 약간 좀 다른 의견일 수 있는데 지금 1차 백신과 2차 백신까지 접종을 하고 있는데 3차 백신이 있다는 말도 있고 부스터 샷도 있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차 백신으로 항체가 어느 정도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꼭 2차 백신을 맞고 3차 백신을 맞고 부스터 샷까지 맞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이제 질문은 뭐냐면 보통은 이제 1차, 2차 백신이죠. 1차, 2차 백신이고 부스터샷 같은 경우는 이제 3차가 이제 부스터샷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백신을 교차로 맞는다 이렇게 됐는데 학생의 질문은 우리 김재현 학생의 질문은 굳이 1차에서 항체가 생성된다면 뭐 2차, 3차까지 꼭 맞아야 되냐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 이거는 제 생각에는 요즘에 이제 그 뉴스에 보면은 그 국민청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왜냐하면은 20대 초반, 30대 초반에 굉장히 건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혹은 뭐 좀 20대 초반이지만 질환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맞고 나서 굉장히 뭐 사망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혈전이 생겨가지고 뭐 소장이 괴사한다거나 이런 뉴스를 보니까 사실은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니, 것에 대한 연장선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어차피 지금 점심 다 닫아서 학생들 배도 많이 고플 텐데 네. 그 간단히 내가 좀 그럼 얘기를 좀 할게요. 뭐 나 역시 뭐 임상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이유가 그 사실 여러 가지 뭐 근데 예전에 우리 뭐 플루샷이라 그래가지고 저 독감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또 독감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마찬가지 이유인데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거를 타겟으로 우리 몸에서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주로 그 중화항체라 그러죠. 근데 이제 1차 백신을 맞고선 어느 정도 해결됐겠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항체가 안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1차 백신을 맞았을 때 만들어졌는데 그 백신이 그 항체가 우리가 만든 항체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인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한 번은 들어와서 그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우리 몸에서 훈련을 받아서 그 스파이크 단백질은 여러 개의 항체 한 개가 만들어지는 여러 개 종류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임상학적으로 우리 몸에 나중에 감염될 수 있는 그 바이러스를 감당하기에는 이 항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또 한 번 더 맞게 되면은 또 다른 식의 그 스파이크 단백질 다른 식의 항체가 더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항체를 개발할 때 토끼를 통해서 항체를 개발하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부스터샷이라고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토끼를 통해서 우리가 항체를 만들고 그런 작업들도 꽤 하는데 그때도 역시 부스터샷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가 돼서 이렇게 두 번째 항체도 저 백신도 맞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사실 10대, 20대는 별로 사실 필요가 없긴 해요. 왜냐하면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10대 단 한 명도 사망한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 그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20대도 몇 명 안 되는데 그것도 불분명하고 뭐 내가 뭐 거짓 정보라기보다는 나와 있는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데 하지만 이제 그 60대 이상 분들의 그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도 2차까지 맞아서 빠른 시간에 감염된 경우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고 그 부작용은 사실 그 퍼센트로 따지면 되게 높은 퍼센트는 아닌데 어쨌든 뭐 부작용이 가끔씩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참 안쓰럽긴 하지만 그 일단 2차까지 백신을 맞는 게 그 전 사회적으로 볼 때는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네.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여기까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돌파 감염을 내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2차까지 맞고도 돌파 감염 걸린 이유가 그 델타 변이종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그래프의 차트에서 봤지만 우리 일반 우한 코로나 걸렸을 때 나오는 그 패턴하고 똑같지만 사실은 Y축이 300배가 높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300배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나와요. 저 사람 몸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몸에 있는 면역체가 극복을 못할 정도로 갑자기 쏟아져 나오니까 큰 문제가 되고 실제로 그 바이오세프트 랩의 실험실에서 그 세포 배양을 통해서 한 결과는 1000배 이상 나온다는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는 사람은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질문해도 될까요? 그
물론 임상에서 하는 의사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한테 정확한 견해, 이제 정확한 어떤 그런 견해를 물어보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건 아니고요. 제 질문이, 그러면은 백신을 1차 혹은 2차 혹은 부스터샷을 이렇게 딱 맞는데, 혹은 돌파 감염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백신을 전혀 안 맞았을 때에 비해서 백신을 맞고 돌파 감염이 되면 증상은 더 떨어질 걸로 예측합니까? 다시 말해서 백신을 1차, 2차 부스터샷을 안 맞고 1차, 2차 혹은 1차 내지 2차를 맞았을 때 맞고 나서 감염이 된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맞았을 때보다 좀 증세가 좀 완화돼서 나타나는 걸로 예측을 하시나요? 아니면 아니요, 별로 그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네,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돌연변이가 계속 나오게 되면은 네, 치사율은 계속 떨어지게 됐어요. 그게 그 역사상 증명한 일인데,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그 감염병이 그 도래를 하더라도 네,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감염성은 늘어날지 몰라도 치사율은 떨어지게 됐어요. 지금도 사실 델타 나오면서부터 치사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물론 감염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돼도. 그래서 백신 1차 맞아서 내 몸에서 좋은 항체가 이미 만들어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감염 초창기에 다 해결이 된 경우도 있고, 그것도 역시 사람 나름이에요. 왜냐하면 내 몸에 만드는 항체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같은 종류의 백신을 만든다고 똑같은 항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쉽게 말할 수 있는 성향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과학자 입장에서는 이거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너무 다이버시티가 강해가지고 같은 백신을 넣어도 약간씩 다른 어떤 항체가 만들어진다. 이런 견해를, 이런 어떤 과학적 사실을 일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질문 있는 친구들 질문해 주시고, 질문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채팅창에다 이제 하나 정도 더 받을게요. 채팅창에다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주세요.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렸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간략하게, 여러분 중에서는 우리가 좀 화학과다 보니까 좀 바이오나 뭐 이런 쪽 관련이 있으신, 이렇게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텍 회사라든지 혹은 뭐 제약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회사가 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우리 김영규 대표님에게 그런 것을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뭘 공부를 해야 될지 조언을 간략하게 좀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해주시고, 그 하는 가운데 질문 있으신 분들은 창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대표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시간이 많이 늦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내가 모든 걸 다 그렇게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2년 전에 이제 근 2년 다 됐으니까요. 코로나가 창궐을 한 분위기가 시작되면서 사실 우리나라 진단 회사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문제가 많았는데, 왜냐하면 뭐 매출 규모도 작고, 그 갑자기 그 진단 회사들이 너무 외형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특히 바이오 쪽 관련 학생들을 엄청나게 많이 리크루트를 해서 한 상황이라, 난 사실 이 포스트 코로나가 더 걱정되는 게, 이렇게 그 바이오 쪽 진단 쪽에 했던 그 젊은 연구원들이 앞으로 진로가 되게, 사실 그게 더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유지되는 그 경제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진단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나치게 상향되어 있다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거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사실 그 외에도 뭐 치료제 개발이라든지 뭐 많은 분야에서 화학과에서 적용할 부분은 많이 있으니, 이것저것 다 면밀히 판단을 해서 가지고 그때 뭐 졸업식이라든지 임박했을 때 그 상황들을 심사숙고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참 이게 변화가 너무 심할 때라 나도 쉽게 무슨 뭐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은 이게 앞으로 이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늘어난다면 이런 일자리, 이런 산업적 수요가 많아질 텐데, 이게 단 2년이 뭐 긴 시간이지만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시대적 유행을 가지고 어떤 진로를 결정하기보다는 좀 더 이 산업 전체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을 보고
내가 진로를 결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관심 있는 친구들 또 하고 싶은 친구들은 또 이제 공부를 그거에 맞는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고요. 굉장히 우리 또 우리 대표님이 뭐 교육도 많이 해보시고 또 굉장히 그 실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산업 현장의 일을 굉장히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혹시 관심이 있지만 여기서 질문하지 못한 학생들 혹은 나중에 관심이 생긴 학생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제가 대표님과 뭐 카톡이나 이메일 혹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런 진로 상담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가교 역할을 할 테니 추후에라도 관심이 생긴 친구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어서 오늘 BTCI 비교과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규 대표님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영규 대표님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저희 이제 마지막 또 인사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예.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